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어디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두 군데를 찝었습니다. 두 군데를 찝었는데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였어요. 그 얘기는 대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 행정도시이자 과학도시로 좀 크게 되면은 뭐 유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뭐 최근에 보니까 대전연구원이랑 뭐 세종이랑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전 지하철도 연결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끈을 최대한 활용해 갖고 이 유성이라든가 대전 쪽이 이제 그 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찾아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어딜 것 같습니까? 제주도요. 그쵸. 예, 들으셨구나, 강의를. 네, 월요일에 갔어요. 예, 예. 제가 월요일날 MBC 녹화할 때 오셨던 분인데, 예, 제가 그때 제주도 얘기했어요. 제주도가 정말 멋진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많고, 뭐, 가장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이라는 회사가 제주도로 이사 갔잖아요. 그거는 혁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갔어요.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뭐예요? 가야 돼요. 제주도 같은 데서 멋진 풍광을 보면서 뭐 IT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 막 있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 막 그냥 엄청난 톨게이트 옆에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좀 쾌적하게 살면서 뭐 세종시 같은 데 내려와 갖고 쾌적하게 살면서 뭐 세종 KTX 생기면 서울까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세종역 생기면 이 유성도 뭐 좋아지겠죠. 또 그런 식으로 뭐 좀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모티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앞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 도시. 이게 뭐예요? 세계와 교류하는 도시. 이제는 중앙정부의 시대는 갔어요. 중앙정부의 시대는 갔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협공을 하고 있어요. 그 협공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 세계화가 찍어 누르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중앙정부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 도시의 시대가 될 거다. 결국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도시, 경쟁력 있는 세계 도시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지우지될, 뭐 스위스가 국가 경쟁력 1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위스 국가 경쟁력 1위도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도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데, 뭐 그런데 이 도시 몇 개가 결국 국가를 먹여 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세종, 대전권, 그리고 뭐 좀 내려가면 부산, 대구, 주변에 광역시가 꽤 크잖아요. 거기 뭐 팔공산도 있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광주에 가면 뭐 또 영산강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갖춘 도시들을 좀 집중 육성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아까 제가 어메니티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생태환경, 슬로우 시티 이런 것들이 각광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의 두 가지 요소는 첨단 기술과 어메니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발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첨단 기술을 유치해야 돼. 그러니까 특성화를 하는데 이 대전도 몇 개를 골라야 되겠죠. 대전, 세종도 몇 개를 이제 골라서 특성화를 해야 되는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골랐어요.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물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퓨전 산업. 퓨전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얘기거든요. 융합. 그런 걸 골라서 이제 매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별로 테크노폴리스들이 있는데, 그런데 첨단 기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환경, 어메니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이제 경쟁력 있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취지가 이제 이런 거다. 우리가 다른 나라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러 가실 텐데, 뭐 여행으로 제가 여행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많이 가시라고 하는데, 뭐
여력이 되면 한 달 살기 해보시고, 안 되면 뭐 일주일 살기라도 하시면서, 뭐, 김영철 아저씨처럼 좀 이렇게 걸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가 색다른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두 군데는 찍어서 한번 가시라고.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뭐 아시아, 싱가포르이 됐든 좀 더 멀리 이제 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려면은 꼭 한 군데 가는 것보다는 두세 군데를 가야지 좀 비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 홍콩 간다 그러면 싱가포르도 같이 가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빵콕 간다 그러면 쿠알라룸푸랑 이렇게 비교하고 온다든가, 두바이 간다 그러면 뭐 카타르랑 또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테네 간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스탄불이랑 한번 이렇게 비교하고 오는, 뭐 제가 비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비교 얘기도 좀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얘기는 우리 강의 안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의 안을 보면서 뭐 제가 몇 개 빼먹어도 여러분들이 강의 안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의 안에 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강의 안에 없는 얘기가 이제 역사 얘기인데, 제가 뭐 지난번 녹화할 때는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역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역사 책에 있는 도시들은 다 뭐예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계사책이라든가 국사책에 나오는 도시는 이미 뭐예요? 뜬 도시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도시들을 갖다 여행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시를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도시의 역사를 알면은 더 입체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라든가 그런 역학관계 같은 것들을 갖다 이해하게 되면은 더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련 역사라든가 뭐 정보 같은 것들을 갖다 미리 좀 학습하고 가셔야지 아는 만큼 보이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하고 싶고, 제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도시를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인디아, 뭐 황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가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티그라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그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빌론이란 도시예요. 바빌론이란 도시. 나중에 이제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잘 나오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6세기경에 바빌론이란 도시가 세계 도시예요. 세계 도시로 딱 떴는데 최고 유명한 게 바벨탑이랑 공중정원이에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신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탑을 쌓은 거죠. 근데 흙탑이에요. 되게 피라미드 못지않게 높게 쌓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흙탑을 지으면 홍수 때 다 떠내려가지만, 그 동네는 웬만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흙탑을 져도 구조적인 안정성만 있으면 꽤나 높이 져요. 그리고 그 바벨탑 맨 위에는 신전을 지어요. 신전을 져놓는데, 그 신전은 이제 신과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신한테 가까이 가겠다라는 인간의 소망. 뭐 요즘 있는 스카이스크랩, 고층 빌딩들, 그것도 뭐예요? 그런 욕망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좀 남미 원주민들은 콘도로라는 새를 갖다가 신처럼 추앙한다라고 얘기해요. 10,000m까지 올라간대요. 걔가 메신저라는 거죠. 인간과 신을 매개하는 메신저. 그것처럼 바벨탑 위에 신전을 지은 이유도 뭐예요? 결국 신과 인간을 갖다 이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줬고, 또 왕족이 세면은 왕족을 위한 럭셔리한 그런 사치도 좀 하는데,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은 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런 이 가든, 식물원 같은 건데, 싱가포르에 가면 이 공중정원 식물원이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리조트 뒤에 가보면은 큰 식물원이 있는데, 층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공중정원이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뉴욕에 가도 있고, 서울역 앞에 가도 고가도로 위에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중정원. 그리고 건물 위에 꼭대기에 옥상정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데, 6세기에 가장 힘센 바빌로니아 왕국의 이제 수도였으니까, 뭐 온갖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 노역을 시켰겠죠. 그때 이제 끌려온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순환을 많이 당했는데 BC 13세기에는 저기 이집트에 끌려갖고 피라미드 졌어요. 유대인들이 13세기에는 BC 13세기에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피라미드 지다가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인도하에 구약에 나오죠. 엑소도스를 하죠. 엑소도스를. 구약으로 돌아와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그냥 구약을 멋대로 해석하면 피라미드 다 졌으니까 니들 가라 그냥 뭐 그랬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돌아왔어요. 근데 뭐 돌아온 거를 좀 멋지게 이렇게 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엑소도스란 영화도 있잖아요. 구약 영화.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집트는 좀 약간 별 볼 일이 없어졌는데 저희 바빌로니아가 BC 6세기에 엄청 세지고 막 바벨탑 짓고 막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또 시켜요. 그걸 바빌론의 유수라고 얘기해요. 역사책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은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고 또 개고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돌아갔어요. 근데 또 한 AD 1세기경 되니까 로마가 커지면서 로마가 지중해를 다 장악하면서 배너 영화에 보면 노젓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다 유대인들이에요. 끌려가고 노젓는 격군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 배는 뭐 그래도 뭐 우리 동족끼리 했지만 딴 나라 가갖고 뭐 그런 거 했으면 얼마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죠. 유럽을 유랑하고 뭐 그리고 또 가서도 뭐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어디 정착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이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금융업, 또는 뭐 야채, 그런 유통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특히 금융업 하면은 이 성경이 됐든 코란이 됐든 가장 나쁜 놈이 금융업자라고, 고리대금업자라고 이렇게 써져 있대요. 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의문시되긴 하지만, 그래서 기독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고리대금업자는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라고 고리대금업 하면 완전히 나쁜 놈 취급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탄하고, 요즘도 더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좀 이제 많이 개화가 됐는데, 특히 이제 세상 물정 많이 이제 문명화가 됐는데, 이슬람은 아직도 좀 부족국가 개념이에요. 좀 아직 덜 사회화가 돼갖고, 이슬람은 아직도 은행업 같은 것들을 잘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거의 이슬람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SO1이니 이런 것들이 돈 빌려줘도 되는데, 자기네는 그런 게 안 맞아서 직접 투자 형식을 실질적으로는 빌려주는 거지만 이제 투자를 가장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례. 그래서 하여간 금융업자들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아도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개토라는데 잡혀서 낮에는 그나마 돌아다니지만 밤에는 거기서 못 나오게끔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묘지도 개토 안에만. 그래서 비엔나 가 보면은 묘지가 막 30층짜리 유대인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좁고 그 안에다 묘지를 써야 되니까 거의 묘지 이 호텔이 된 거죠. 쫙 그냥 이렇게 낙골당 비슷하게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한 바빌론 얘기 들어보니까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인접 도시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죠. 다른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꼭 바빌론만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이집트 문명에 가면 지금은 카이로 같은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BC 331년 정도 되면은 알렉산드리아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막 발전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지나면 로마 시대 본격화되면서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 같은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이 케이사르와 이렇게 연합하는 시저와 이렇게 연합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이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오면은 에게 문명 같은 것들은 누구예요? 아테네가 이제 주도했죠. 그 다음에 좀 가면 로마가 또 하다가 좀 로마가 일찍 멸망하잖아요. 서로마가.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저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에 15세기 이전에는 뭐예요? AD 330년부터 1450 몇 년인가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함락되기 전까지는 거기가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기독교 제2의 기독교 문명이 이제 그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거길 무대로 해서 십자군도 가고 뭐 했지만 결국은 이슬람이 세지면서 이슬람 수중에 넘어가고 저 발칸도 전부 다 이슬람권에 들어가죠. 그 이탈리아 바로 앞에까지는 이제 그 이슬람 세력권이 이제 그 이 편제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고 나서는 무너지고 나서는 중심이 어디로 오냐 그러면 이탈리아 도시로 와요. 이탈리아 도시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르네상스를 주도한 세계적인 도시죠. 그 거기에 뭐 그 창의성 뭐 예를 들어서 저 밀라노 같은 데 가면 다빈치의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피렌체 가면은 우리 경주 같이 멋진 도시인데 거기 가 보면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 육성했던 메디치 가문의 흔적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라는 그런 취지고 그러다가 지중해가 이제 쇠하면서 뭐예요? 대서양 문명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스페인이 주도하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주도하는데 뭐 스페인 중에서도 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세비야 같은 데가 콜럼버스가 출항했던 그런 그 무대. 지금도 세비야에 가면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대성당 안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조만하긴 하지만은 되게 그 서유럽의 땅끝에 있는 땅끝이다 보니까 이제 갈 데라고는 바다밖에 없잖아요. 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 많은 해양을 개척했던 뭐 나중에 직항도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리스본에 한번 가보세요. 스페인 남부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었어요. 이슬람 문화권. 그래서 지금 남부의 그 그라나다라든가 이런 데 뭐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 이런 거는 다 이슬람 궁전이에요. 그 세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슬람과 기독교가 접경을 하면서 문명이 잘 혼합됐던 뭐 그런 특징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명이 잘 조화가 되면 좋은데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뭐예요? 이게 혼합하지 않고 뭐예요? 이 충돌하게 되면은 뭐 문명의 충돌이라는 유명한 그런 책도 있는데 헌팅턴이 쓴 문명이 충돌하면 생기는 건 9.11 테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죽이는 그런 그 쪽으로 가는데 혼합하게 돼 보면은 되게 뭐 서로 많이 배워서 좋아지겠죠. 그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혼합하면 그런 강점이 생긴다. 이 지리상의 발견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했어요. 그 다음에 해양 강국이 된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그 하멜 이런 사람이 일본이랑 이 무역하라고 왔다 가다가 배가 조난당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오고 한 것처럼 상인의 나라고 무역의 나라고 네덜란드가 되게 그런 거를 잘해요. 그 배 특히 조선술이 뛰어났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뭐 러시아니 뭐니 많은 그 예전에 러시아의 뾰또로 대제가 젊었을 때 네덜란드가 왔고 신기술 그때 최첨단 기술이 조선 기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 취직해갖고 그 신기술을 갖다 이제 우리도 예전에 일본 전자업체 가갖고 뭐 이렇게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서 또 영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쟁력 그 다음은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죠. 영국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들이 뭐 하고, 그 다음 뭐 20세기로 넘어가면서는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도 초장에는 동부가 하다가 나중엔 서부로 오고, 그러다가 좀 더 동쪽으로 와갖고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공장이 됐죠. 특히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인데 1980년대 세계의 공장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세계에 공장하면서 유럽의 제조업은 다 망했어요. 그 80년대 초에 다 망해갖고 유럽이 최악이었던 시기가 1981년, 82년 이때 유럽은 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그 82년이
일본 최고의 전성기고 한국도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수출하던 그런 시기라서 한국, 일본, 뭐 중국은 그때 이제 잠자고 있었고 일본 비슷한 나라가 아시아 네 마리 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요 네 나라가 제조업을 하면서 유럽은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조선소 하던 거 뜯어갖고 현대중공업에 팔고 뭐 스웨덴 말매 조선소 이런 거 팔고 뭐 이런 시기였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이렇게 떴다가 뭐 이제 또 가서 요즘은 뭐 저 중동에 있는 다시 두바이니 뭐 카타르니 이런 데들도 좀 뜨고 있고 뭐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역사 속에 보면은 제가 두서없이 좀 빠른 속도로 얘기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이렇게 이 순환하면서 많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세계를 호령했던 뭐 나라도 있었지만 도시가 있었죠. 그 성공 비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행 얘기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열심히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글을 많이 써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칼럼을 하나씩 써요. 여기도 제가 몇 개 써놨는데 강의 안에 보면 몇 개의 칼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 칼럼을 쓰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칼럼은 아니고 좀 도시 경쟁력이라는 각도에서 쓴 그런 이 칼럼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체게바라도 그랬고 존 노크레드가 애덤 스미스 세계적인 명사들이 뭐예요?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이 지성을 갖다 이제 확대했던 우리는 여행 가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생 사진을 건지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긴 하지만 인생 지성을 건지러 좀 가는 여행을 갖다 이제 시도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진 찍고 먹방도 중요해요. 근데 먹더라도 내가 먹는 거 안에 어떤 역사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볼만해요. 한번 보세요. 백종원 씨가 나와갖고 세계 각국의 도시를 가서 이제 음식 맛있는데 이렇게 뉴욕에 가면 베이글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맛있는 고기 케밥이라고 얘기하죠. 화로구이에 이렇게 구운 고기 그 다음에 거기에 향신료도 쫙 멋지게 뿌리고 이스탄불이 동서양 향신료 무역을 이렇게 거래했던 데잖아요. 후추, 정향, 계피, 3대 향신료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동서양 교류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게 15세기까지는 뭐예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형제들은 국민들한테 두 가지를 잘해줬대요. 두 가지를 잘해줬는데 하나는 빵을 무료로 줬대요. 빵을. 그래서 도심에 가 보면은 식당에서 빵이 남으면 문에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백종원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건데 빵은 뭐예요? 거의 공공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먹는 문제. 그리고 콜로세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오락 활동을 갖다 이 글래디에이터 검투를 갖다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빵을 던져준대요. 빵을 던져주면 그런 거. 빵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락, 재미를 갖다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동네마다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아레나라고 얘기해요. 요즘 공연장이라고 아레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유럽 여행을 가보니까 프랑스 남쪽이 로마 영향권이죠. 스페인까지 다 지중해는 로마 영향권인데 도시마다 기차역 앞에 원형 경기장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딱 가봤더니 아를이라는 데 있죠. 아를. 고흐가 그림 그렸던. 거기도 기가 막힌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옆에 가보면 님이란 도시.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아비뇽이란 도시. 이런 데에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도시가 꼭 상업적인 거 외에 문화, 예술, 창작
뭐 이런,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지금 뭐예요? 여름밤이 되면 예술 공연을 해요. 음악회를 하고. 그 아비뇽이라는 데가 중세시대의 황제랑 그 교황이랑 싸움박질 하다가 주로 중세시대의 교황이랑 황제랑 싸우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100에 80은 교황이 이겼어요. 중세는 교황의 시대니까. 그러면 그 근대 시대가 되면은 교황은 뭐예요? 완전히 바티칸에 가서 그냥 거의 존재감 없이 쭈그러져 있는 그런 존재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황제가 행사하죠. 근데 중세시대에 교황이 졌던 적이 있어요. 그 졌던 적이 이 아비뇽의 유수라는 건데 한 5, 60년 되나요? 한 6대 6명의 교황 정도는 바티칸에서 끌려와갖고 볼모로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데 유폐당해갖고 거기서 그냥 그 존재감만 유지했던.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시대가 슬슬 가고 황제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르네상스 이후는 근대 국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트,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이 이제 그 16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는 다 도시국가였죠. 역사가 순환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국가의 시대가 가고 뭐예요? 또다시 도시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뭐 이렇게 여행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행 다녔던 정보를 좀 해놨는데 예전에 남미 배낭여행 갔더니 막 70대들도 막 그냥 무지 많아요. 60대는 기본이에요. 전 제가 고령자가 아닐까 하고 왔는데 거의 중간 아래 젊은 축에 속할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배낭여행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여행을 가면은 뭐 먹방도 좋고 사진도 좋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행 도시를 택할 때 사연이 있는 도시를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뭐 여기 있는 사연이 있는 도시들 좋은데 제가 갔던 도시 중에 좀 사연 있는 도시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내전을 겪었던 동족끼리 막 싸죽이고 뭐 그랬던 물론 영국계 이주민들이랑 카톨릭을 믿는 토착민들이랑 이제 싸운 거죠. 뭐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를 800년을 하다 보니까 영국 가까운 쪽에는 영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사 갖고 살아갖고 원주민보다 더 늘어났어요. 지금 저기 조선족이 살고 있는 동북 삼성 쪽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연길이라고 하고 연길 주변을 연변이라고 하거든요. 연길의 변두리를 연변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들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용정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조선족이 살았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한족이 더 많아졌대요. 조선족은 죄다 이 돈 벌러 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짱작에 이런 데 가갖고 한국 관광 가이드하고 식당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중국 각지로 다 조선족이 나가버려갖고 거의 한족의 부대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스탈린이 블라디보스톡에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 냅뒀다가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동항 정책에 좀 흠이 갈 것 같고 하니까 통째로 태워서 뭐예요?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홍범도 장군도 같이 따라가고 거기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유해를 뭐 갖고 오니 많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사연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뭐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벨파스트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도 장벽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 그린 투어리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메니티의 시대예요. 어메니티의 시대. 그래서 이런 풍광 좋고 생태적인 거를 갖다가 사업적인 걸로 활용하는, 일본이 잘하죠. 지방 창생, 6차 산업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일본의 중앙정부는 뭐 좀 비추지만 그래도 뭐예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의미 있는 배울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뭘 배울 거냐? 일단 여행 가보면은 일기
이런 걸 좀 썼으면, 일기를 쓰든 칼럼을 쓰든 여행기를 쓰든 뭔가 좀 기록으로 남기고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분권이 테마니까 자치분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자치분권에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한두 가지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도 하시고, 좀 전맥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주일 살기로 어느 도시를 가면은 적어도 뭐예요? 원고지 200자 열매, 그게 이제 이 신문 칼럼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동네 지역 신문에 한번 이렇게 쫙 게재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중앙지에 내도 좋고, 요즘은 오피니언이라 그래갖고 웬만큼 쓰면 실어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굿 거버넌스,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오셔야 된다. 물론 좋은 걸 찾아갖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나쁜 거를 발견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좋은 것가 됐든 나쁜 거가 됐든 외국의 그런 거버넌스 사례 같은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 도시를 하나 정하세요. 그래갖고 자유여행으로 한 4, 5일, 뭐 일주일 정도 가셔갖고, 뭐 시간이 없으시면 주말 껴서 4, 5일. 원래 비행기표는 주말에 가면 비싸니까 목요일쯤 갔다가 월요일쯤 오면 좀 싸요. 그럼 한 4, 5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여행으로 뭐 가장 가까운 역사 도시 몇 군데 추천해드리면, 요즘은 일본 가기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중국 도시 몇 개 소개시켜드리면, 저도 못 가봤는데 가장 이제 올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가 시안이에요. 시안. 진시황. 이제 그리고 시안이라는 데가 동서양 교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되는 그런 도시가 시안이에요. 시안. 그래서 시안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왕조의 도읍지들, 이 남경, 난징이라든가, 거기 사연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이제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남경, 그런 데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의미를 찾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렇게 옮겨갔던 그런 도시들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도시만 가면 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항저우라는 데를 갔다라고 얘기하면, 상해 옆에 있는데 항저우거든요. 항저우를 갔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항저우에 가서 배도 좀 타고 호수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더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거는 황산에 갔던 기억. 이 항저우에서 되게 가까워요. 황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저는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중국 도시 중에 하나 더 있는데, 며칠 전, 한 2주 전인가 백종원 씨가 나와갖고 소개한 하얼빈 가서 하얼빈 맥주가 그렇게 맛있대요. 원래 하얼빈 맥주, 북쪽이고 이제 하니까 좀 그런, 발전했는데, 맥주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칭따오가 유명한 칭따오. 그게 사연이 있어요. 칭따오 맥주가 왜 생겼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이 승전 대가로 뭐예요? 이 칭따오, 요동반도를 갖다 할양받는 거를 갖다가 조약으로 타결해요. 근데 서양 국가들이 뭐예요? 너무 과하다. 너 너무 전쟁이 이겼다고 너무 통으로 먹는 것 같다라고 반대해갖고 뭐예요? 요동반도는 독일, 영국의 합작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먹은 게 대만이에요. 일본이 최초로 획득한 식민지가 청일전쟁의 승리로 얻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을 얻고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 이기면서 한국을 이제 먹은 거죠. 조선을 먹은 거죠. 그리고 만주에 가서 만주를 먹고, 아예 그냥 아시아를 통째로 먹으려고 중국이랑 전쟁까지도 하고, 그리고 몽골도 먹으려고 41년도에 쳐들어갔는데 소련군이 와갖고 소련 전차부대랑 붙어서 노몬한 전투에서 패전해요. 그래갖고 몽골은 못 먹었어요. 이렇게 이 영토 여기 많았는데, 그래서 칭따오가 있는 요동반도를 갖다가
막아준 게 독일이 큰 역할을 해서 거기가 독일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청도에서 이제 그 무역 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일식 맥주 기술이 들어와서 칭따오 맥주가 이제 그 유명해졌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뭐 그다음에 그런 그 요즘 유행하는 훠궈 같은 음식 같은 것들도 유목의 그런 전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농경의 전통과 이제 그 농경은 채소고 유목은 고기잖아요. 양고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섞여서 훠궈라는 음식을 갖다 이제 그 뭐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그 우리가 재밌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뭐 비행기 값이 많이 싸졌어요 요즘. 그래서 그 저가항공 타고 저도 저가항공 타고 뭐 일본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본 가기도 좀 깨림칙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 하얼빈 시안 이런 데를 겨울에 좀 가서 뭐 좀 꼬리양주도 좀 마시고 맛있는 중국 음식이나 먹다 올까. 그리고 뭐 그 백종원 스타일로 뭐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좀 먹어보고 뭐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제가 글 쓰는 방식인데 저는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마이크가 지금 되고 있는 예. 잘 안 들립니까? 예, 좀 더 가까이 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을 가시면은 저는 제 카카오톡 계정에다가 글을 써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10줄 내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줄 이렇게 써서 내 계정에 보내놨다가 그걸 복사를 해서 사진이랑 같이 친구들한테 보내줘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공유하면서 뭐 서로 이 논평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예요? 여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카톡으로 쓴 게 꽤 많아져 갖고 오늘 제가 그 카톡 여행기를 출간하는 교정을 보다가 학교에서 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세계 일주로 배우는 사회 탐구 이런 그 카카오톡 여행기예요. 제가 이제 이 쓴 여행기인데 오늘 수업 시간에 그 여행기에서 대표적인 걸 뽑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여행기에 무수히 많은 도시 얘기를 제가 이제 행정학 뭐 이런 거 하니까 자치분권 사례들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담은 책이니까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그러니까 일반 여행기가 아니라 지방자치, 도시발전 이런 사례들을 갖다 뽑아놓은 그런 여행기 책이다. 그러니까 도시행정 공부한 사람이 세계 각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쓴 그런 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 거버넌스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글을 갖다가 최초로 거의 논문으로 썼는데 이 거버넌스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갖다 한국 사회에 좀 이렇게 확산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개념화 소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맥락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도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도 있고 내셔널 거버넌스도 있어요. 국가 수준 뭐 이 세계 수준, 지방 수준 다 있는데 뭐 일단 우리는 뭐예요? 로컬, 도시 수준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가 됐든 도시가 됐든 여러분들이 좀 거버넌스라는 것이 협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협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거버넌스 중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균형.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균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가로 얘기하면 국부, 국질, 국격이에요. 양과 질과 격이에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 생활이 풍요롭고 국가의 이미지가 높고 이거를 양적인 거, 질적인 거, 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여러분 부유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살기 좋아야 돼요. 그리고 도시도 뭐예요? 브랜드가 높아야 돼요. 양과 질과 격이 삼박자를 이루어야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기술만 갖고 큰 도시들은 금방 쇠퇴해요. 기술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기술, 그 다음에 환경, 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 일본이 뭐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양, 질은 어떻게 되는데 격이 안 되잖아요. 격이 안 돼. 우리나라도 뭐 양은 어찌어찌
뭐 많이 이제 됐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부동산 문제로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85%가 임대주택에 살아요. 부동산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는 의료보험 하나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싱가포르는 자기가 매달 의료보험료 냈다가 자기 계좌에 돈 이렇게 넣어놨다가 아프면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 함부로 못 가요. 싱가포르에서. 물론 그거는 의료 낭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병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오고 뭐 침도 맞고 오고 그러잖아요. 좀 뭐 그 과잉 소비긴 하지만 뭐 그럴 정도로 의료 보장은 잘 돼 있어요. 그 다행인 거는 집 사기 어려운데 의료비까지 많이 들면 정말 그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그 차원 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뭐 역사가 됐든 지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봐야 되고, 지금 여기 그 있는 것이 제가 쓴 여행기의 이제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게 챕터들이에요, 챕터들. 그래서 이제 그 66일간의 미니 세계 일주 해갖고 챕터가 한 3개 되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챕터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여행을 갈 때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겠구나. 뭐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이게 다 여행 경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써놓은 거고, 요거는 남미 배낭여행. 남미는 혼자서 여행 가기 좀 약간 깨림칙해요. 그래서 저도 단체 배낭여행 팀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한 달짜리가 있어요. 한 달짜리가 있는데, 요 배낭여행 한 달짜리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리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상파울루는 이제 저는 배낭여행 팀에 혼자 들어갔다가 또 떨어져 나와서 바로 돌아오고, 여유가 있어. 연구년 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배낭여행 가기 전에 유럽이랑 영미 국가를 돌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 끝나고는 또 유럽 국가를 돌고, 발칸. 여기 지금 3번째로 가면은 이제 배낭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유럽을 또 빙그르르 남유럽에서부터 중부, 발칸, 뭐 이탈리까지 쫙 돌았던, 제가 66일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에 2주, 남미 배낭여행 뭐 전후에서 한 35일, 그 다음에 뒤에 2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제가 그 교수니까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건데, 뭐 혹시 방학이 있으신 학생이라든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한 달짜리나 2주짜리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동남아 다닌 거,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같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행기를 갖다 이제 썼던 그런 것들이고, 요 여행기의 첫 번째 도시가 좀 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66일간 미니 세계 일주 하면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런던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때 가면 항공료가 무지 쌉니다. 이 겨울철이 시작되는 때에 이제 유럽에 가면 해도 일찍 지고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갖고 잘 안 가요. 유럽은 여름에 가야 좋지 뭐 겨울에 가면 좀 그렇다 보니, 그래서 되게 싸게 제가 항공료를 세계 일주 항공권을 150만 원에 끊을 정도로, 여기 66일 일주 하면서 대륙간 이동한 게 한 4-5번 되는데 그게 150만 원에 끊었을 정도니까 꽤 싸게 이제 한 거죠. 바스란 도시는 여러분 영국의 최고 전성기가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돈 번 부자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갖고 되게 고품격 도시고, 집들이 저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막 3-4층짜리 저택인데, 제가 거기서 자고 왔습니다. 어떻게 잤냐? 요즘은 그런 저택을 부티크 호텔로 개조를 해갖고, 그러니까 오래된 저택인데, 개조를 해서, 저는 혼자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저택의 다락방, 쉽게 얘기하면 아주 조그만 다락방에 싸게 이제 한 10만 원 정도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식탁에 꽃도 있고 막 그냥 정식을 줘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꽤 좋은 거. 영국 물가 수준에 비하면은 되게 큰 대접을 받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식탁보에 꽃 있고 뭐 이런 데 앉아서 시내를 쫙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소형 부티크 호텔의
장점이죠. 그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뭐 여행 가신 부티크 호텔 좀 가보시라는 그런 그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오래된 그런 도시고 이제 그 멋진 건물들도 이제 그 많고 한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시내 최고 중심가에 백화점 같은 건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건물의 간판은 원스톱 샵이었어요. 원스톱 샵. 이 원스톱 샵이 뭐냐? 온갖 종류의 민원을 갖다가 뭐예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우리로 보면은 통합 민원실 개념인데, 뭐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내 중심에 민원실이 있는데 시청 민원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민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업 민원, 지방 공기업 민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민원, 온갖 공공성과 관련한 모든 민원을 한 군데서 다 해요. 한 군데서 다 하는 그런 메뉴가 지금 여기 제가 사진 찍어 온 거를 보면은 요 원스톱 샵에 가보면은 처리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그 명칭이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미식 자치는 이 좀 주민 통합형이죠. 기간 통합형 방식이다 보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의회 따로 뽑고 시장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의원 뽑아놓으면 그 안에서 뭐 시장도 뽑고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몇 집행부가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의회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갖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바스의 원스톱 샵 커스터머 스테이트먼트, 고객 헌장이에요. 고객 헌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도 시청에 가고 관공서, 지방공기업 가보면 고객 헌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 액자에 달려 있어요. 액자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시민들이 그 업무를 보러 가는 딱 창구에 가보면 은행이랑 똑같아요. 의자가 쫙 있어요. 요즘 뭐 우리 동사무소도 의자가 생겼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죠. 그리고 괜히 공무원 아저씨도 되게 권위적이어갖고 쓰레빠 신고 가면 막 힐끗힐끗 쳐다보고, 관공서에 뭐 신발도 안 신고 뭐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바로 손으로 만져서 볼 수 있게끔 안내 정보지와 같이 제공하는, 그래서 요게 A4 용지인데 딱 책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수사례로 찾아서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 저도 물론 이게 뭔지는 알았지만은 실제로 가서 원스톱 샵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민원을 한 군데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한 거고, 우리나라의 민원실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고, 민원실이 우리나라 시청들이 저 촌에 가면 산 위에 있잖아요. 근데 도심으로 좀 파고들어야 되고, 민원 기능은 과감하게 중심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의 도시 맨체스터. 맨체스터가 기차도 처음 다니고 공장도 가장 많았던 영국의 산업도시인데, 그래서 맨체스터에 가보면은 온통 적벽돌 공장 건물들이 쫙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데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개조해갖고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좀 더 외곽에 있는 공장지대는 쫙 밀어갖고 뭐예요? 새로운 그런 지대로 바꾸는데, 이 맨체스터 외곽에 갔더니 상암 DMC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맨체스터를 보고 상암 DMC가 배웠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맨체스터의 미디어 시티예요. 미디어 시티. 여기 간판 이름이 BBC거든요. 그런 미디어 그룹들이 다 입주해 있는 그런 미디어 시티가 있고, 이 미디어 시티 옆에는 멋진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원 속에 미디어 시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미디어 시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장을 갖다가 공원으로 만든 하늘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난지 쓰레기 더미를 공원으로 만들었죠. 그 DMC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DMC랑 난지도 하늘공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상암 축구구장 있잖아요. 축구구장. 안 가보셨구나. 하여간 TV에 몇 번 나왔을 거예요. MBC도 있고 거기 많이 상암 DMC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 미디어 시티 안에 뭐가 있냐? 요 옆에 바로 맨유 구장이 있어요. 맨유 구장. 여러분들 박지성이 뛰었던 그런 무대도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랑 틀려갖고 경기가 없는데도 그 구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그 구장 안에 가보면 샵이 있는데 선수별로 유니폼 사갖고 가고 뭐 그 응원도구 사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그런 구상이고 결국 이제는 뭐예요? 공장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좀 갔다. 이런 그 서비스업, 문화산업. 영국이 뭐 해리포터 같은 영화, 뭐 극작가, 그 다음에 뮤지컬, 뭐 드라마, 음악, 문화산업이 발전한 나라죠. 그리고 이 맨체스터 시내에 가보면 대형 아레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엄청난 공연장이죠. 거기서 테러가 한 번 나갔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조업 도시들이 뭐예요? 이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포항입니다. 포항도 포항제철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갖고 관광산업 하겠다고 운하를 팠어요. 그 포항항에 거의 이제 그 한 구퉁이를 이 형산강이랑 연결시켜서 운하를 해놓고 여기 보면 마리나 시설도 좀 유치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건 포항함이라는 천안함과 동급의 배인데 퇴역한 배를 갖다가 관광객들 눈여기 하라고 무료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항시가 제가 예전에 포항시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무슨 주제로 특강하냐면 창조도시 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특강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세계의 창조도시들 소개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해서 포항 그 사진을 갖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울산, 포항, 창원 이런 데들이 거제 앞으로 뭐예요? 바뀔 것이다. 관광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첨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런던. 이 런던이란 도시는 뭐 영국의 수도이자 이제 런던이 지금 베이징이랑 비슷하죠. 세계 공장 수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뿡해져요. 이 런던도 19세기 말에 런던은 스모그로 악명이 높아갖고 막 한 해에 몇만 명이 막 죽고 폐질환으로 그랬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런던 외곽에 새로 도시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전원도시, 가든시티예요. 그 외곽에 좀 도시를 새로 만드는 그런 구상. 왜? 시내에 있으면 죽으니까 나와서 이제 그 전원도시를 만들어요. 요즘 그 전원도시를 요즘은 일본에서 압축도시라고 하는데 외곽에다 이렇게 집약된 도시를 새로 만드는 우리로 치면은 신도시예요, 신도시. 얼마 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뭐 그런 3기 신도시는 서울에 뭐예요? 외곽에 이렇게 쫙 2기, 1기 신도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가까운데 그린벨트에 졌다고 뭐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도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런던은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 시대의 런던은 항구 도시였어요. 템즈강에 항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도크랜드, 도크가 뭡니까? 우리나라 도크는 인천에 있잖아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크 하듯이 템즈강에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재개발해갖고 뭐예요? 금융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최첨단 빌딩이 있는 뭐 그런 도크랜드 재개발. 근데 런던은 재개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생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의 차이가 뭡니까?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도시를 갖다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은 재생이고, 싹 미는 거는 재개발인데, 런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런던에 가보면은 도시 재생의 명소, 도시 재개발의 명소, 도시 재개발은 도크랜드를 꼭 가보세요. 그리고 도시 재생은 옥스타워,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취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도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들 뉴욕에서 가장 제가 경관이 좋은 데라고 찍어온 게 뭐냐 그러면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 건너면서 보는 맨하탄의 풍광이에요. 뭐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고딕 빌딩 같은 것들이 뭐 멋지게 이렇게 쫙 있는데 마천루의 그런 거를 갖다가 다리 위에서 쫙 바다랑 같이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모스크바가 뭐예요? 이거를 벤치마킹 해갖고 7자매 빌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모스크바에 가보면 이 맨하탄에 있는 빌딩 같은 멋진 빌딩들이 7개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7자매 빌딩이라는 건데, 뭐, 우리도 미국 뉴욕 못지않다. 이런 체제 경쟁하던 냉전 시대의 유산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하이라인이라고. 하이라인은 뭡니까? 이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재생하니까 주변에 뭐예요? 명소가 되면서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왔는데 요 빌딩 이름을 요게 허드슨 강 옆에 있거든요. 허드슨 야드 재개발이라고 얘기해요. 허드슨 야드 재개발. 이번에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도서관. 대전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예외 없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유명 도서관들은 백화점 위치에 있어요. 백화점 위치에. 이게 딱 대전 시내에 있는 최고 백화점 위치고 카페 같은 도서관이에요. 딱 시내를 보면. 보스턴 요 앞에 있는 요 건물이 뭐냐 그러면 애플 빌딩이에요. 애플 빌딩, 애플샵 빌딩. 그 정도로 번화가에 이런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 행정의 그런 핵심적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보스턴의 사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도시들이 이렇게 다 균형 발전, 이런 거에도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다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요 위에는 쥐리입니다. 쥐리 수도. 되게 풍광이 멋진 그런 도시인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도시예요. 베른. 되게 고품격 도시예요. 품격이 있는 그런 이 도시들이다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스위스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 거는 도시 경쟁력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뭐예요? 더 올라가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고 있다. 이게 스위스의 비결이다.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한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자치 수준이 되게 높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뭐 특화 도시들이 있고, 하이델베르그는 대학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금융 도시, 이런 방식으로 특화 발전을 갖다 이제 추진하고 있고, 뭐 미네는 뭐 BMW 도시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올림픽 공원, 뮌헨 올림픽 공원인데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이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뭐 그런 형식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도 뭐 상당히 재미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도시다라는 거로 이제 유명하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제 특징이다. 분권이 잘 돼 있다라는, 뭐 여기 보면은 지방 분권 하에서 벨기에도 독립시켜줄 정도로 되게 열린 도시, 열린 국가다라는 거.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아일랜드. 요거는 아일랜드 얘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북아일랜드의 뭐예요? 벨파스트시에 있는 시내 장벽. 지금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어온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장벽으로 남아있고, 요거는 아일랜드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 타고 갔던 배고, 요거는 아일랜드가 영국을 누르고 우리가 잘 살게 됐다라고 기념해서 지은 탑. 식민지 모국 영국을 눌렀다. GDP에서, 1인당 GDP에서 눌렀다라는 거고, 요 얘기는 균형 발전, 아일랜드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너무 뭐예요? 정부주도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하다가 고속 성장했는데 확 무너졌어요. 확 무너진 계기가 뭐냐? 너무 심하게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좀 문제가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요 얘기를 칼럼으로 썼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불균형 발전, 수도권 중심 발전의 좀 폐해가 뭔가, 왜 자치분권해야 되는가, 아일랜드가 왜 한국이랑 똑같은가를 갖다가 쓴 건데, 뭐 읽어볼 만한 글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싱가폴이 남았는데, 싱가폴 행정의 우수 사례들을 갖다 쭉 써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싱가폴 공무원들이 배우는 교재를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싱가폴 공무원교육원 교재인데, 싱가폴 공무원들이 어떻게 싱가포르를 잘 살게 만들었는가 해갖고 우수 사례를 40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쫙 한번 봐보세요. 이 싱가포르 그림은 제가 좀 안 넣었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은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싱가포르이 어떻게 했길래 성공했는가? 우수한 인재, 유능한 인재, 신속한 절차, 강력한 문화. 그리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창의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남보다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이거는 신중한 행정이에요. 신중하다라는 것은 thinking again. 이건 뭐겠어요? thinking ahead, thinking again, thinking across. 이 across는 뭐냐 그러면 국내외 사례를 폭넓게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헌은 어느 나라가 가장 잘 하고 있을까요? 일본이요. 그건 정원에 가까워요. 영국도 아니에요. 그 공원이라든가 아기자기한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근데 그 프랑스 정원이라든가 공원 기술을 그대로 싱가포르 갖고 오면 다 망해요. 왜? 싱가포르는 원노스 지역이에요. 적도예요. 적도인데 그 북위 45도에 있는 그 식생 잔디라든가 뭐 갖고 오면 다 죽어요. 그러면 프랑스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벤치마킹 했을까요? 원래 영국이 그 싱가포르에 많이 전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원은 영국 걸 안 배웠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광활한 공원을 짓지 우리가 가서 아기자기하게 즐길 거리가 있는 소품, 뭐 식물원 같은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의 광활한 공원을 아기자기하게 일본 스타일, 프랑스 스타일로 바꿨는데 그거를 직접 프랑스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냐라고 얘기하면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수입을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와갖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저택, 뭐 이 휴양지, 뭐 달랏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기술을 바로 뭐예요? 싱가포르에 옮긴 거예요. 그런 그 창조적인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공원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배울 건 배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방위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싱가포르 성공의 비결이다. 요게 포인트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폴리스, 물산업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했겠죠. 뭐 일본에 가도 뭐 지방자치단체에 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발리 같은 데 가서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발리가 뭐 인도네시아 도시니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발리는 아까 얘기한 어메니티의 천국이에요. 생태의 천국이에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주변 풍광, 이런 거가 되게 수준이 높은 데고 특히 그런데 요즘 뭐예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는 젊은 청년, 아이디어 있는 청년들이 와갖고 장기 체류하면서 일도 해요. 우봇이라는 다락론지대 가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데도 우리가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배울 게 꽤 있어요.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혹시 궁금한 질문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